그러면 이제 대전이 갖고 있는 도시다운 모습 중에서도 과거 60년대, 70년대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죠. 근데 그것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일정 부분 보존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재개발이나 도시 미관, 경관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요. 어찌 보면은 과연 이 대전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어야 대전의 역사는 남아 있는 건데 참 사람들을 희한해요. 자기 집에다가 골동품이라고 비싼 돈 들여서 가구 같은 거 사다 놓고서 왜 저기 이 골목길이라든가 오래된 건물들은 왜 때려 부시는 건지 저는 참 너무나 양면성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저쪽 가양동 산일번지 라든가 참 저기 가양동이죠. 아마 거기 대전 한반여전 그 주변 그러고 여기 은행시장 주변 또 저기 동화공고인가요? 거기 철도 역사 주변 소재동 예. 철도 관사 쪽. 네, 철도 관사 쪽만 남아 있지 소대정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철도 관사 쪽 같은 경우는 백몇십 년, 100년 넘은 전봇대도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골목이 이게 아주 한 1시간 정도 다니기가 딱 좋은 골목입니다. 그러한 골목들을 문화 생태계로서 아니면 문화적 가치로서 남기고 또 하나가 이제 일제 때 우리 이제 쉬운 예로 하면은요. 중동 10번지라고 왜 사창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전역이 생기면서 일본 말로 무슨 10번지였답니다. 근데 그게 해방 후 중동자만 바뀐 거랍니다. 장소는 똑같고. 사실은 그러한데도 100년 가까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남들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거 하나도 하나의 대전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도청이라든가 몇몇 관사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상업은행이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 만약 이제 구락파식으로 했던 이오니아식이라든가 이런 식의 돌로 된 건물들 다 때려부신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그 당시에 그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한 부분들이 왜 없어졌어야 되냐? 그게 과연 역사라는 거냐는 거죠. 보문산에 대한 추억도 당연히 있으실 테고요. 식장산이나 계룡산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화백 같은 경우는 이 대전만 해도요. 예. 저기 저기가 괴족산에 괴족산성, 보문산성이 하나의 모성이라고 봐요. 백제때 산성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천 유원지 쪽으로 성이 10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봉화대, 또 식량 저장하는 성,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간첩들 이게 하는 세작들이라고 하죠. 그거 감시하는 성, 이런 성들이 줄비합니다. 근데 그러한 성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것도 역사고 우리 유전자 속에 남겨져 있을 텐데요. 어떤 흔적으로든. 그리고 또 하나 대전에 소위 말하면 우암 선생이나 동춘 선생, 단재 선생이 대전에서 우암 선생 같은 경우는 100년만 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저기 보문산 주변에 청자 무슨 가마터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 대전이라는 데가 이 세천이 제가 알기로는 탄현이라고 하는데 삼국시대 때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움터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고 이게 고사 같은 거 보면은 유성에 대해서 온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며 거기 나온 대로 따져도 마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왜 가치 있게 지탱 못하고서 새 건물에 새 걸로 해서 그게 됩니까? 예.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가 대한민국 전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변방이나 주변부나 종속된 이런 느낌, 조두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대전 문화계, 대전 충청 문화계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나름대로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생각을 기억 속에서 망각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들의 뜻과 그분들의 흔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뭐 그런 분들을 그 미술계 쪽에서 뭐 꼽아 주신다면 어느 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유가 있다면 또 어떤 이유가 굉장히 있나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 예. 제가 심양 선양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한 16년 전에 심양 선생 발자취를 찾는데 보통 만나는 분들이 80대예요. 근데 그분보다도 심양 선생은 한 50살 정도 더 드셨으니까 지금은 그나마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안 계시다는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전에서는 그 원로들은 기억해. 나 때도 대학교 재학 중에 이 서라벌 다방에서 심양 선생님이 딱 오시면은 뭐 이인영 교수님, 이종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그 기억은 나요. 그렇지만 대화는 감히 못 나누죠, 그런 분들한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안타까운 분이 하나 있다면 이종수 선생님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양화에서는 이인영 교수님,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김배희 선생님, 아니면 그 임봉재 선생님, 한 요런 분들 정도는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화 쪽에서는 조평희 교수님, 또 김성훈 교수님도 해주시면 좋고 제 은사기 때문에, 또 기산 정명희 선생, 또 조각에서는 뭐 남철 선생님 정도,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전에 있는 겁니다. 대전 미술계가.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대전 미술계 존재했겠나.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어차피 역사라는 것은 사실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예술은 같이 올라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발자취를 찾아주신다면은 하나의 하나의 예술가로서 너무나 고마운 거죠. 지금 해방 이후에 또 6.25 이후에 경제 성장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도시의 성장도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대전은 신흥도시로서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갑자기 부각이 된 도시다 보니까 역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사람 살았은 동네인데 역사가 왜 없어? 그러냐면 우리가 문학이라든가 철학적으로 예. 봐도 우암 선생이나 동춘 선생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따져도 얼마나 정신사적인 측면에서는 여기가 전국 어느 곳 어느 지방 못지 않죠. 그리고 예. 단재 선생님 같은 예. 분들. 근데 제가 이제 이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중에 대전은 교특의 중심이다. 그래서 얼마 정도 딱 지나니까 뭐 과학의 도시 뭐 이렇게 과학의 얘기해. 도시다. 그 다음에 행정의 도시다. 아니 문화예술 도시라든가 역사의 도시는 왜 한마디도 없냐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 선배님이 아니라 이 도청이라든가 시청 관료들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만들어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있죠. 그리고 사실은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존재하게 되는 있죠. 거죠. 예. 쉬운 예로요. 예. 한국화 얘기를 하자면 충청도 출신의 한국화가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심양 박승우 선생님, 청전 이상보 선생님, 심원 조중현 선생, 그 다음에 김학영 선생, 아마 이동훈 미술상 타신 전양화 선생, 운보 선생, 그 다음에 고암 선생, 그 다음에 유산, 민경갑수대 이종사 선생, 이철주 선생, 산동 오태하, 대산 김동수, 이런 분들 다 그렇게 따지면 뭐 운보라든지 장옥순 화백이라든지 다 지적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이남춘 아니 한국화만 따져도 예. 대한민국의 유명한 화가의 절반이 충청도 출신입니다. 예. 이거 찾아보기나 했습니까? 지역에서 또 신인 유망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좀 꼽을 수 있어요? 중견으로서 우리 따진다면. 후배들은 많죠. 예. 왜냐하면 우리 후배들 중에서는 지금 뭐 거의 전업작가 쪽으로 본다면은 뭐 가국현이라든가 뭐 정재성이 뭐 파나의 뭐 송창만 뭐 이벤트에 또 정영민 또 정지광이 또 아주 30대에 가서는 전형 최석환인데요. 이런 사람을 줄비합니다. 내가 봐서는 저쪽 김동효 같은 분들, 예. 김동효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김동효 또 이제 저는 아무래도 한국화를 전공하니까 뭐 저기 그 뭐 모건대에서는 뭐 정황래가 있으면 있고 또 충대에는 뭐 강규성 교수, 한남대에 뭐 이계길, 강구철, 정경철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머지 또 이게 뭐냐면 미협 회장 출신들 중에서는 뭐 이영호 현 미협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서재영 전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아주 또 기라성 같죠. 또 아니면 교사들 중에서는 뭐 나진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다 앞으로 훌륭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아주 벨트가 튼튼하네요. 아이, 그럼요. 예, 얼마든지 대한민국 화단계를 이끌고 나갈 정도의 무게감도 있고 맨파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내가 말한 분들 중에서는 아마 다는 그렇다고는 못하겠고요. 한 절반은 인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을 끌고서 있어요. 예. 존경받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작품이 좋아져서 수많은 사람을 끌어가야 여기가 광범위한 문화예술. 전 그 말씀 하시니까 예술가는 천재기 때문에 광기도 있고 때로는 기상천외한 행동도 하고 뭐 이런 게 당연하다라는 걸 어떤 관점에서 또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지금 예술가한테도 인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는요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천재는 나중에 생긴다고 봐요. 아무리 천재라도 안 하면 천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그림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머리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라고 하고 뭐 하고 또 연구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것이 새로운 것도 나오고 이러면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타고난 천재는 저는 절대 부정합니다. 왜냐면 안 하는 천재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천재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속에서 평론가라든가 아니면 같은 화가들이 인정을 해주는 천재가 따로 있는 거지 그 생긴 것서부터 날 때부터 천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력하지 않는 천재는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거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존재도 못하죠.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이재호 화백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본인의 이제 작품 세계로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해본다면 본인의 작품을 산수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채색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수목 풍경화로 해주시면 그래서요. 수목 풍경화라고 하는 장르가 새로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예. 산수화를 예. 풍경화로 하는데 그냥 나는 어찌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좀 난 산수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의 사람이다 보니까 풍경을 많이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수목을 위주로 한 풍경화가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학술적으로 수목 산수화가라면 산수화가 한 거겠죠. 그렇지만 그래요. 풍경화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호 화백은 본인 이야기대로 일찍 대학에 몸을 담게 됐고 또 고학을 양성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복받은 삶을 누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제가 얼마 전에 화가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이 평소에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돈이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되죠. 돈이 안 되니까 뭐 다른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노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노가다 현장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게 원래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예. 대개 외국 같은 경우도 화가들이 투잡, 쓰리잡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흥청망청하질 않아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나머지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나 역시도 대학에 있으면서 애들 가르치면서도 틈나는 대로 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은 그 작가들도 나도 막일 같은 거 때에 따라서는 하면서 그 어느 정도 또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한 게 내 그림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는 거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대전의 시민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냐, 또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 이 작가들이 시민을 계몽시킬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자기 작품을 그렇게 올라가기까지는 본인이 사실 작품하는 데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일은 그냥 힘든 그 고통의 노력이지만 이 머리가 빠개지고 가슴이 며지는 노력은 자기 작업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 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더 느끼다 보면은 나머지 수입에 의한 고통은 많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작가들도 이제는 일을 할 때다. 단 하나 일을 해가면서 나머지 24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24시간 잠자는 시간 줄여서라도 자기 작업하는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만 된다고 봐지거든요. 여건이 자리가 없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요, 쉬운 예로 작가가 기업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작업할 것 같아요? 만약 삼성, 현대 같은 데 가면 8시, 9시까지 근무하는데 내가 막일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시간이 더 뺏기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작가들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갖고서 내 작업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고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실 거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뭐 언제까지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숨 끊어지는 날까지 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64년 동안 이제 와서는 제가 다른 거 아는 게 없어요. 그 그림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수무 풍경화 쪽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다가 죽으면 딱 그만인 것 같아요. 예, 이재호 화백 오래오래 건강하게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그 기대를 같이 해보면서 좋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과 일반 관람자들에게 꿈과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있고 그분들에게 더 나은 삶의 순간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자극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전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지역 문화계와 예술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진 작가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호 화백과 함께 만나서 이재호 화백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